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117페이지의 법인의 소멸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이지만 법인은 원래 그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 있다. 근데 민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의 혈을 받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혈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 때에는 일단 제일 먼저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 이제 필요적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세 번째로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인이 성립하고 법인이 혼자 말 못하니까 법인의 기관이 있다. 그래서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원총회가 있다고 했었고 근데 중간에 법인이 정관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단법인은 자율적 법이니까 자유롭게 사원총회가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정관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율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은 이제 법인의 소멸인데, 자, 법인의 소멸은 이제 법인을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건 이제 법인의 소멸인데, 거기 보면 한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 능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하는 것이다. 권리 능력을 없애는 것은 상실인데, 법인은 이제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요. 법인의 소멸은 일단 법인을 이제 해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빚 정리해야죠. 잔무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요. 한마디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 나오지만 법인은 우선 해산에 의해서 본래 활동을 정지하고 이어서 재산을 여는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그다음에 이거 주의해야 돼요.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언제? 청산이 종료된 때로서. 그게 언제냐면 다만 옆에 나오죠. 청산 종결 등기가 등기된 경우에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되어 있죠. 즉,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가 된 때가 아니라 청산 사무가 종료된 때예요. 청산 종결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아직 남아 있으면 법인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그것 시험에 제일 가끔 내요. 그래서 법인이 소멸한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된 때가 아니라 청산 사무가 종료된 때예요.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됐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아직 안 끝났으면 법인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소멸한 시점은 청산 사무가 종료된 때, 청산 종결 등기가 아니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법인이 이제 해산과 청산을 거치는데 해산 사유가 뭐가 있느냐? 법인의 해산 사유. 첫째, 목적 달성. 목적 달성 불가능. 법인이 목적을 달성했다. 혹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해산이죠. 예컨대 통일을 위한 법이 만들어서 통일법인. 근데 우리나라 통일됐어. 그럼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말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법인은 어떻게 한다? 해산한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저번처럼 화성시민을 위한 장학재단 만들었다. 근데 화성시, 수원시 다 통합돼 버리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화성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관을 바꾸든지. 저희 이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더 이상 법인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해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립 허가 취소. 자, 법인은 설립 허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근데 설립 허가를 어떻게 해? 취소해버려. 그러면 법인은 해산이에요, 한마디로. 민사법인. 그 옛날에 보면 광주 인하원 있었죠. 도가니 사건 그때 보면 광주 인하원을 갖다가 주무장관이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재단법인이거든. 그래서 설립허가를 취소해버리면 법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이에요. 한번. K스포츠니 미래재단이 문제낸 거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무장관이 설립허가 취소하면 법인 해산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세 번째,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파산이에요. 부채보다 뭐예요? 자산보다 뭐가 많은 거예요? 부채가 많은 게 파산이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는데 법인은 무조건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해산이에요. 반드시 지급불능을 요하진 않아요. 즉, 뭔 소리냐면 내가 재산보다 빚이 많아. 내 자산보다 빚이 많아요. 그럼 나 파산이에요?
자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가 계속 빚을 끌어다 가지고 이자 갖고 있어 계속해서. 그럼 나 파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한마디로 해서. 즉 자연인은 지급 불능이 돼야만 파산이에요. 즉 자산보다 빚이 많다고 파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빚을 못 갚게 되면 그때 파산이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법인은 다 필요 없어요. 법인은 지급 불능을 요하지 않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파산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파산이고, 그 다음에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했는데 그런 것이 발달됐다. 예컨대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만들었어요.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근데 평창 올림픽이 끝났어 이제. 그럼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존립식이 언제까지냐면 평창 올림픽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존립식이 지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과에서 해산 사유 정할 수 있죠. 그 해산 사유 발생하면 당연히 법인은 해산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자, 요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적인 해산 사유예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두 개가 더 있어요. 주의할 게 있는데, 다섯 번째 사원이. 자, 사단법인은 사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1일까 0일까? 1이면 해산이니까 0이면 해산이니까 0이에요. 1이면은 한 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또 들어올 수 있잖아 바로. 그러니까 한 명이면 해산이 아니야. 사원이 0 하나도 없게 될 때 그때 해산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임의 해산이 있죠. 총 사원의 얼마? 4분의 3. 총 사원의 4분의 3이 해산을 결의하면 법인은 해산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적인 해산 사유고,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사단법인만의 독특한 해산 사유예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117페이지 나오죠. 맨 밑에 존립시기 만료 기타 정과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뒷장에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셋째, 파산 주의해야죠. 자연인의 파산에는 지급불능을 요하지만 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로 족하다. 나와있죠?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립허가 취소되면 되고, 사단법인 해산 사유, 사원이 어떻게 되는데? 한 명도 없게 돼요. 0이 됐어요. 한 명이면 해산 아니에요. 0. 그 다음에 총의 해산 결의. 그래서 총 사원이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산 사유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산법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청산 절차가 있어서 청산법인이 되는데, 청산법인일 때에는 마찬가지 청산법인도 권리명령자죠. 법인이니까. 근데 우리 법에 의하면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갖고 더 이상 사업 같은 거 확장하면 돼요 안 돼요? 청산하니까 정리해야죠. 있던 것도 다 정리하니까 사업 같은 거 확장하면 안 되고 소극적으로 하던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청산법인도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마찬가지 얘는 이사 대신 누가 하냐면 청산인이 들어와요. 이사가 뭘로 바뀌냐면 청산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청산인은 누가 되냐면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정관에서 회사 망하면 쟤를 청산인으로 하자 써있다든지, 아니면 사원총회에서 쟤를 청산인으로 하자 결정하지 않은 이상은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이사가 청산. 근데 이제 파산의 경우에는 누가 되냐면 파산관제인이 들어오겠죠. 아까 나중에 배우지만 파산하죠. 그럼 파산을 다루는 파산관제인이 따로 법원에서지만 파산관제인이 들어와요. 아무튼 일단 청산법인의 대표자는 청산인이에요. 청산인이고, 그 다음에 감사나 사원총회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럼 청산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일. 그렇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렇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렇죠. 일단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말해서. 그래서 청산에 대한 규정은 강행법규예요, 이거. 청산에 관한 강행법규예요. 왜냐하면 제3자와 이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가는 강행법규예요. 그래서 보면 나오는데 118페이지 보세요. 법인의 청산 보면 개념. 해산한 법인이 잡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다.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정과에 달리 정해도 소용이 없다 나와 있죠.
청산부에 걸리는 필요 없고 기관, 청산인지 똑같아요. 이사하고 똑같이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청산산물을 집행하며 이사에 관한 규정이 마찬가지 적용되고 선임과 해임,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누가?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사가 청산이 되는데 정관에서 이렇게 해라, 사원총회에서 결의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산인의 권한, 직무 권한에서 해산 등기하고 신고하고 현존 사무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채권 추심이 돈 받는다는 얘기죠.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해라. 물어보자.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채무 변제가 중요한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어떻게 해라? 최고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최고하죠.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서 빚쟁이들 있으면 돈 받아가세요 하고 어떻게 해라? 공고해야 되고 그 기간은 최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빚쟁이들이 자 얘가 청산에 들어와서 빚쟁이들 돈 받아가세요 하고 공고했죠? 그럼 채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채권자들이. 그럼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서 저 최고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빚쟁이들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래서 빚쟁이 A, 빚쟁이 B, 채권자 A, B, C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잘 보면 뭐냐면 청산이 알고 있는 사람은 청산 사무에 제외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고 얘기하죠. 계속 읽어보죠. 자 그러면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해야 되고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어떻게 해라? 표시해야 되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어떻게 해라? 최고해야 되고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가 뭐냐면 자 A, B, C가 있어요. 근데 A는 신고했어요. 채권 신고했어. B, C는 채권 신고 안 했어요. 그쵸? 그럼 누구 줘야 돼, 일단? A는 줘야 되고, 얘들은 있는지 모르잖아.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럼 줘, 안 줘? 안 준다. 신고 안 한 사람은 안 준다, 원래. 근데 B는 신고는 안 했는데 청산인이 알고 있어. 얘가 빚쟁이인 걸 알고 있어.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얘는 빚쟁이인지 알아. 그러면 뭐야 청산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은 주고 당연한 얘기죠. 청산인이 누가 빚쟁이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빚쟁이인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빚쟁이들 신고하세요. 채권자들 신고하세요. 공고한단 말이에요. 공고하는데 신고한 사람은 당연히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고 신고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청산 제외되고 근데 청산인이 알고 있죠. 걔가 채권자랑 알고 있으면 걔는 개별적으로 최고하고 걔한테는 쟤는 청산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고했으면 얘는 당연히 줘야 되고 얘는 신고 안 했지만 청산인이 알고 있으면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고 얘는 신고 안 했으니까 얘는 청산에서부터 제외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남은 재산 다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줘요. 남은 재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남는 게 있으면 그때 그거 줘요. 귀속재산. 귀속권리자고 하는데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기. 즉 쉽게 귀속권리자가 뭐냐면 남은 재산 받을 사람. 청산 다 했더니만 돈 남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남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발생하죠. 그 남는 것을 받아가는 사람이 귀속권리자예요. 얘한테 주기 전까지는 얘한테 주면 끝이고 얘한테 주기 전까지 그 남은 거에서 얘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얘한테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한마디만 C는 한마디만 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청산을 세우.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인을 취임해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죠. 최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몇 개월 이상? 2개월 이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청산인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청산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상하지 못한다. 변제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지금 2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쳤죠. 공고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변제기가 도래한 거야. 그런데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에요. 채권 신고기간. 근데 A가 돈 받을 날은 2월 28일이에요. 돈 받을 날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2월 28일 날 A가 돈 받는 날이잖아. 채권 신고기간 내.
돈 달라고 했을 때 돈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빚쟁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그럼 미리 얘 돈 줘버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채권자끼리는 안 분비를 해줘야 되잖아. 파산한 경우에 안 분비를 했잖아요. 근데 얘한테 먼저 줘버리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쟁이가 너무 많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한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준 게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따라서 청산 기간 내는 변제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때 원래 갚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갚아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갚아서 안 갚았어? 안 갚았죠. 그건 일종의 뭐 채무 불이행.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연배상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져야죠. 지연배상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뭐냐? 이게 뭔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아니,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법인이 해산했잖아요, 지금. 청산하잖아요. 그럼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 자산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청산 기간 내에 원래 변제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갚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이때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채무불이행이니까 지연배상 책임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져야지. 그러니까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 나중에는. 그리고 대신은. 알겠죠, 얘기인지?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청산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처음에는 자산이 많은 줄 알았어. 자산이 많은 줄 알았어요. 자산이 많은 줄 알고서 빚쟁이도 신고와서 했는데 빚쟁이가 너무 많네? 보니까 부채가 더 많아. 자산보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 신고 받다 보니까 부채가 더 많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부채가 더 많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파산. 파산이야. 그러면 즉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하고 파산 신청해야 돼요. 파산 신청해야지, 이제. 파산 신청하면 누가 들어온다 했어, 아까? 파산? 관제인. 청산이 나가고 이제 파산 관제야 처리하는 거 이제부터는 한 말로 해서.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될지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산 중에, 그럼 나중에 보면 되고. 세 번째,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는 신고 안 했으면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 그때까지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4번,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알고 보니까 부채가 더 많네. 청산인은 지체 없이 어떻게 하고? 파산 신고하고, 그때 파산 관대인 들어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중요한 거 나온다. 그러면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어요. 청산 다 해보니까 돈이 남았어.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 사원들에게 분배한다. OX. 돈이 남았죠? 다 그냥, 그럼 사원들에게 분배한다. 맞을까, 틀릴까? 사원들에게 분배할까, 안 할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민법상 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죠. 그러니까 자의권이 크다고 했어, 공의권이 크다고 했어? 공의권이요. 자의권은 자녀재산 분배권, 배당권 이런 걸 하겠죠, 한마디에서. 여기는 자녀재산 분배권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사원들에게 분배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않아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회사 망했죠? 회사 망했어요? 돈 남았어요? 그럼 주주들한테 분배해요, 안 해요? 회사는 주주들한테 분배해, 안 해? 해. 그건 자유권이니까, 자녀재산 분배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민사법인은 뭐예요? 영리법이냐, 비영리법이냐? 비영리법인이에요. 따라서 자녀재산 분배권은 없어요. 사원들 아주 나고 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120페이지 맨 위에.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귀속하고, 정관으로 귀속 권리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을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의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서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어떻게? 국가가 끌고 간다.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청산 끝나니까 돈 남았어요.
그럼 누구 주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굴 줘요? 법인의 귀약은 뭐예요? 정관. 제일 유사한 게 뭐예요? 정관이라고 했죠? 다 필요 없다 했죠? 정관. 정관의 정한자 주는 거고 처음에. 그 다음에 돈 남았으면 정관에 없으면 이사나 감사,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비슷한 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 예컨대 화성시를 위한 장학법인이냐. 근데 회사에서 돈 남았어. 그쵸? 그리고 전부 통합됐어. 그럼 수원시를 위한 장학법인에 통합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비슷한 목적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떡한다? 국가기소. 국가기소죠 이거. 사원한테 분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일단 정관으로 지정한 자한테 귀속하고 그게 없으면 비슷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떡한다? 국가가 가져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일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법인에 관하여 청산 종결 등기가 경제된 경우에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 아까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청산 사무가 종료돼야만 법인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지 청산 종결 등기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해산과 뭘 거친다? 해산과 청산. 해산과 청산 두 가지 거쳐요. 이때 해산 사유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건 당연히 해산해야지. 그 다음에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산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 정했는데 그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한다? 해산한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어요. 0이에요. 혹은 임의해산, 4분의 3이 결의했어요. 그럼 법인은 해산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청산법인이 돼요. 청산법인도 기관이 똑같은데 이사가 청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청산인의 가장 큰 업무 집행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단 종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해야 되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한마디 저 채무 변제해야죠. 그럼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채권자인지 알면 상관없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취임한 후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서 채권자들한테 돈 가져가라고 공고해야 된다. 그 공고 기간은 몇 개월 이상이냐면 2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신고하죠? 그럼 신고한 사람들은 돈을 준다 안 준다? 주고 신고한 사람은 모르니까 못 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청산인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변제로 해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신고 안 한 사람은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변제기에는 청산 기간 내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돈 갚을 수가 없어요. 대신 채무불이익은 맞으니까 나중에 지연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돼요. 꼭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또 묻는 거 하나 또 있는데 우리가 활동 중인 법인은 지금 설립해서 활동 중인 법인이에요. 법인은 누가 감독하냐면 주무관청이 감독해요. 주무관청이 감독해요. 그 다음에 청산 중인 법인은 누가 감독하냐면 법원이 감독해요. 청산은 지금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청산법인은 돈 갖고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3자와의 이해관계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청산 중인 법인은 법원이 감독하고 활동 중인 법인은 누가 감독하냐면 주무장관, 주무관청이 감독해요. 한마디로 해서. 행정관청,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옆에 보면 나오죠? 121페이지 메뉴에 보면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서가 검사 감독하며 감사는 주무관청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진다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하나 빼놨는데 120페이지 볼까요? 잠깐 등기 등기 나오면 돼. 자 거기 보면 설립 등기할 때 어떻게 하냐고 나와 있죠.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설립 등기 사항은 해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명칭, 사무소유지, 설립허가 열일, 존립식이나 해산사를 정하는 시사유, 자산의 총액, 뭐 출자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쭉 나와 있죠. 그 주역이 그거예요. 요거 잘 헷갈리거든. 자, 우리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생각해 볼까요? 정관. 첫 번째 뭐 했어요? 목적, 둘째 명칭, 셋째 사무소유지. 그거 똑같죠? 목적, 명칭, 사무소 똑같죠 여기까지요. 그다음 넷째가 뭐예요? 자산에 관한 사항.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사의 임면이었죠. 근데 등기사항은 이사의 임면이 있어 없어? 없고 뭐가 있어?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있어요. 이사의 임면은 어디다 적어요? 정관에.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하는지 정관이 없지만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어디다 적어요? 등기사항이에요. 그건 등기사항. 저번에 얘기했죠. 이사가 바뀌었어. 그럼 외부에서 알아볼라. 모르니까 등기에 봐야 된다고 했죠. 한마디 말해서. 내가 명함에다가 삼성전자 대표에다 써놓으면 그게 진짜 이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보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에요. 이걸 뒤집어 놓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이사의 인명 써라 이게 나온다고 한마디로 해서. 등기부에는 이사의 인명을 쓰는 건 아니라 뭐예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예요. 이사의 인명은 정관의 기재예요. 한마디로. 정관은 이사의 인명명을 줬고 등기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예요. 한마디로 틀려요. 조금.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 보면. 자, 지금부터 139페이지에 권리의 객체에 대한 얘기를 보죠. 자, 지금까지는 권리의 주체를 봤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자연인과 누구다? 법인이다. 그래서 저번에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배웠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도 배웠던 거죠. 권리 능력자. 그럼 권리 능력자, 법인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권리의 객체를 되는데, 그럼 권리의 객체는 뭐냐 했을 때, 권리의 객체는 원래 물건이에요. 권리의 객체는 뭐다? 물건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권리의 객체는 물건인데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에 뭐 설정한다? 저당권. 지상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의 목적이,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당권 어디다 설정한다 했어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는 뭐라 그래요? 저당권. 동사에 대한 담보를 질권. 이게 아니나? 자,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렸다. 그쵸? 1억 빌렸죠. 그 은행이 날 뭘 믿고 빌려주냐. 그쵸? 담보 제공이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집 담보 제공할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집에다 은행은 뭐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뭐라 하면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내가 돈 100만 원 빌려고 한다. 근데 100만 원 빌려고 하니까 널 뭘 믿고 빌려주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주는데 내가 100만 원 때문에 우리 집에다가 저당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 맡기고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쉽게 전당포란 얘기죠. 그게 뭐냐면 질권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뭐라 하면 저당권이라고, 동사에 대한 담보를 뭐라 하면 질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물건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되게 부동산인데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것도 물권이거든요. 거기다가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즉 갑소유의 건물의 을이 전세권자고 그 전세권의 병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는 원래 뭐다? 원래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일반적으로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인다. 그러면 틀려요. 물건에 하나인 게 아니라 권리도 권리의 객체니까. 말해서. 자, 그 물건이 뭐냐? 우리 민법 98조에는 물건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우리 민법 98조에 물건의 정의가 규정해서 물건이란 뭐냐 했을 때 책에 다 나오죠. 유체물, 뭐예요? 유체물, 형태가 있는 물건. 책상, 걸상, 책 다 형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건이다. 그 다음에 전기, 여기 들어온 전기. 그 다음에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했으니까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력인데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유체물은 맞지. 형태는 있지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물건이 아니에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은 물건을 두 가지 두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뭐고 동산은 뭐냐 할 때 정의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예요? 부동산.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 그 외의 것.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예요? 부동산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럼 정착물이 뭐냐면 자, 토지는 알겠지만 정착물이 뭐냐면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 정착물이라는 정의 개념 자체가 토지에 고정이 되어 가지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정착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냐면 부동산이고 그 외의 것들은 동산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토지하고 대표적인 부동산이 뭐예요? 정착되어 있는 거. 건물. 그렇죠? 토지와 건물은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부터.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대한민국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은 당연히 알죠. 그럼 토지와 건물은 대한민국 법자에서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별개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땅은 갑거고 건물은 을거 이럴 수도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만 별개 부동산이에요, 원래. 토지와 건물은 뭐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것만 원래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내는 거 보죠. 갑소유의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자, 그러면 갑소유의 땅에 심어져 있는 저 나무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그럼 저 나무는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죠.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 정착물. 이만한 나무는 내가 뽑아가지고 아무데나 옮기는 거 아니잖아, 그거. 그쵸? 뽑아 옮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집, 아파트에 나무 뽑아 못 옮기잖아. 내가 내 힘을 어떻게 해, 한마디. 이런 건 동산이 들고 다니니까. 나무 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 한마디만 해서. 그래서 나무는 뭐예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야, 일단.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선 토지와 건물만 별개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무는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부동산이에요. 먼저 얘기했죠. 토지도 갑거고 나무도 누구 거? 갑거.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지만 나무는 별개 부동산이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부동산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부동산이 반드시 분리돼야만 부동산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위에 부동산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부동산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 나무도 원래 별개 부동산이 아니야. 나무가 별개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갖고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별개라고 했어. 토지와 건물만 뭐라고 했어. 별개라고 했지. 내가 언제 저거 다 별개라고 했어. 저거 갑소유 거라 갑소유라고 갑소유. 저건 뭐만 별개? 건물만. 나머지 없어요. 갑소유 땅에 내 동상 하나 해놨어. 내 동상.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갑소유 땅에 내 동상 하나 해놨어. 멋지게 큰 걸로. 철로 해가지고.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지. 누구 거야? 갖고 내 거 아니라고. 내 동산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속한다고 무조건 별개 부동산이 아니라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순신 장군 동산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토지 소유자 거라고 한마디로 해서. 자, 근데 이 나무는 별개 부동산이 아닌데 이순신 장군 동상도 부동산이긴 하지만 토지 소유자 거라고, 그것도. 자, 그러면 별개 부동산이 아닌지만 이게 별개 부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임목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즉 나무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나무만 별도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나무만 별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무만 별도로 등기하면 토지 소유자와 나무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별개 부동산이 아닌데 이러면 별개 부동산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이에요. 이건 관습법에 하는 건데 여기다 편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말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나무는 전부 을의 것이에요 라고 편말 딱 붙여버려요. 그럼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거고 나무는 을게 돼요. 표지에 을거라 써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무는 을게 돼버려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원래 나무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고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부동산인데 저 나무를 별개 부동산 만들면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갑소유의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사과가. 저 사과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응? 갑소유의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죠?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지금 현재. 저 사과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저거 토지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떨어지면 동산. 떨어지면 움직이기 쉽잖아. 고정된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부동산, 떨어지면 동산이에요. 저거 한마디로 해서. 저 누구 거야? 별개 부동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갑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갑소유의 부동산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저 사과도 별개의 부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명인방법이에요. 명인방법. 편말 딱 붙이는 거죠. 사과는 전부 을의 것이 하고서 편말 붙여버리면 땅은 누구 거? 나무는 갑 거. 나무도 갑고 사과만 을 거. 나무는 갑고지 당연히. 사과는 전부 을의 것이 하고 붙였잖아요. 한마디로. 나무가 을의 것이 을의 것이 안 닿잖아. 그러면 토지하고 나무는 갑고고 사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건물만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 외에 별개 부동산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별개 부동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별개의 부동산을 만들 수 있고 저런 저걸 천연과시라고 하는데 저것도 별개의 부동산을 만드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많이 되는 거. 갑소유의 땅에 을이 5천만 원짜리 땅에 하자. 을이 1,000만 원짜리 나무를 50그루를 심었어요. 갑소유의 땅에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1,000만 원짜리 나무를 50그루 심어버렸어요. 5억 원어치 심었다는 거지. 그럼 저 나무는 누구 거야? 누구 거예요? 갑소유의 땅에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50그루의 나무를 심었죠? 저 50그루의 나무는 누구 거다? 갑 거예요, 저거. 저게 왜 갑 거냐면 민법에 보면 부합이라고 있어요.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물권법에 나오는 건데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상관없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이라는 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소유의 땅에 을이 나무를 심어버리면 저 나무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부합의 법리에서. 을은 함부로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빼갈래.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부합의 법리예요. 근데 갑소유의 땅에 을 할머니께서 배추를 심었어요. 갑소유의 땅에 을 할머니가 갑의 허락도 없이 배추를 심었어요. 저 배추는 누구 거예요? 원래? 당연히 뭐예요? 누구 거야 돼? 갑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러니까 갑소유의 땅에 을이 뭐 거기다 동상을 세우든 뭐 배추를 심든 나무를 심든 간에 전부 다 누구 거? 갑 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근데 갑의 땅에다가 내가 내 동상 세워놨어. 무당을 설치해, 내 동상을. 누구 거야, 그러면? 갑소유의 땅에 내가 내 동상을 무당으로 설치했어요. 그 동상 누구 거야? 갑 거. 그냥 갑 거야, 한마디만 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농작물 배추 누구 거야 돼? 갑 거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판례는.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성숙한 농작물은 누구 거?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고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 명인 방법도 필요 없고 무조건 심은 사람 거.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갑소유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배추 심으면 누구 거다? 을 거다. 갑의 허락 없이 배추 심으면 을 거라는 거예요. 판례가. 근데 이 판례는 굉장히 많은 욕을 먹는 판례예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 민법에 분명히 뭐라 하냐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갚게 되어야 되는데 그 규정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첫 번째 문제. 이론적인 문제로서.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내가 봄 돼서 내 땅에다 건물 지려고 해요. 그래서 건물 지려 갔더니만 누가 배추 심어놨어. 그럼 누구 거야?
배추 심은 내가 내 땅에다 건물 주려고 갔는데 봄에 누가 배추 심어놨어요. 그거 누구 거야? 심은 사람 거. 그쵸? 그거 내가 한 번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심은 사람 거니까. 그거 뽑으면 나 손괴죄야. 나 형사처벌 돼. 남의 물건 부셨으니까. 얘기할 거야,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건 손괴죄예요. 그러니까 배추 그거 뽑으면 나 형사처벌 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남의 배추 부셨어, 안 부셨어? 부셨으니까 배추값 물어줘야 돼, 다 그거 내가. 물어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돼. 전과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옛날에 경찰서 부지였어요. 경찰서 부지. 경찰서 지려고 했는데 누가 농작물 심었잖아, 거기다가. 경찰서 못 만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 못 만들었어요. 그거 뽑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빈 땅이 있죠. 빈 땅에 다 뭐라고 돼 있어? 대부분 경작 금지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뭐 경작 금지하고 들어가면 형사처벌하고 어쩌고 써있죠. 신경 꺼. 그냥 심어. 누구 거예요? 심은 사람 거. 아무 의미 없어. 경작 금지? 그냥 무시해. 심어 그냥. 심은 사람 거. 그냥. 주거 침입죄 아니야, 그런 건.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막 주거 침입죄, 뭐 주거 침입죄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주거가 아니거든. 건조물 침입죄도 아니야. 그냥 심으면 돼. 그냥. 될 거야, 다. 궁금하면 그냥 심어, 그냥. 상관없어요. 심으면 돼요, 그냥. 심으면 누구 거? 형사자 거, 한마디로 말해서. 대신 이 경우 이 사람은 남의 땅 쓴 거 안 쓴 거야? 썼으니까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어요. 땅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배추 심은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내 땅 썼으니까 배추 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어? 배추 줘 그냥 몇 포기. 그래서 배째라 그래 아니면 그러면 소송쟁이 할머니 삼도 소송쟁이 뭐 할 거야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인간도 많고 솔직한 말로. 아무튼 이게 경작자 소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배경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왜 이 판례가 나냐면 1970년대 80년대 초에 나온 판례예요, 이게. 근데 대법원이 아직 바꾸자는 건데 70년대 80년대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라든지 이런 농작물은 파종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면 다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게 놔두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판례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지금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판례죠, 사실 이게. 근데 이걸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똑똑해. 방법은 딱 하나야. 언제? 성숙한 농작물. 똑똑한 거예요. 그럼 뭐 성숙하지 않은 건 토지 소유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릇파릇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엎으면 돼. 엎으면 되지. 간단하지. 파릇파릇 할 때 엎으면 되는 거야,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한 농작물을 하겠으니까 아니 조금 파릇해. 엎어. 그럼 내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만약에.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얘기를 해도 조심할 게 뭐 옥수수 좀 하라고 맨날 하는데. 옥수수. 비 한번 와봐. 옥수수. 어떻게 돼? 쑥 커요? 대나무 크듯이. 쭉쭉 큰다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땅에 뭐 질 일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봐야 되고, 그냥 비 오면 잘 가야 돼. 비 오면 가봐야 되고. 잘 뜨는데. 알겠죠, 뭔 얘기인지. 농작물 누구 거? 농작물 누구 거? 경작자 거.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 무조건 신문 사람 거야,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139페이지. 거기 물건에 의해 민법 98조에 의하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하여 쓰는 자연력을 말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또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외계 일부에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물건의 분류에서 보면 단위물, 합성물, 집합물 이런 게 나오는데 잠깐 좀 설명하면 단위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요. 단일한 성질로 되어 있는 건 단위물이에요. 예컨대 금반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잖아. 하나의 성질로 되어 있죠? 그거 단위물이에요. 합성물, 합해서 이루어진 물건이라는 얘기죠. 예컨대 다이아 반지. 다이아 반지는 뭐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 플러스 금반지. 그걸 우리는 합성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집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물은 원래 여러 개의 물건이에요. 집합물은 원래 여러 개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공장이 있다고 하죠. 공장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아래 기계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공장 같으면.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 그럼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은 뭐냐면 부동산이죠. 안에 있는 기계는 엄청 비싼데 이건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거든 기계는. 그쵸? 그러면 기계도 비싼 건데 토지와 건물에는 뭐 설정하냐면 저당권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는 뭐냐면 동산이니까 뭐 설정해야 돼? 질권 설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질권 설정할 때는 질권자가 질문을 점유해야 돼 말아야 돼. 전당포에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럼 돈 빌려준 전당포는 그 명품에 어떻게 해? 점유해 안 해? 점유하지. 그럼 기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 토지, 건물, 기계 하나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 여러 개의 물건인데 여러 개의 물건인데 우리가 사회 법률이나 사회 통념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는 걸 뭐냐면 집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 개의 물건인데 토지, 건물 다 기계 별도인데 우리가 저 공장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공장재단 전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해서 뭘 하자면 저당권을 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 저당권, 이 법에 의해서 저당권을 정하면 이 저당권은 토지, 건물, 기계에 다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보는 게 뭐 사회 통념에서 보는 게 이제 양도담보인데, 유동집합물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물건법 시간에 미리 좀 얘기해 줄게요. 유동집합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동집합물은 뭐냐면 집합물은 집합물인데 유동, 움직이는 집합물이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갑은 돼지 10,000마리를 키워요. 돼지 몇 마리? 10,000마리. 근데 돼지 10,000마리가 돼지우리에 있는 거죠? 그럼 몇 개의 물건이야? 10,000개의 물건이지. 각각 하나니까. 근데 얘가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요. 얘가 이제 은행에 돈 빌리는데 돼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럼 돼지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니까 뭐 설정해야 돼? 질권 설정해야죠. 그럼 은행에서 돼지를 담보 돈 빌리는 거죠? 1억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럼 돼지 어떻게 해야 돼, 은행은? 데려가야지. 누가 키워, 은행에서? 이제 돼지는. 은행이 키워야지. 은행이 돼지우리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쵸? 근데 뭐가 있냐면 야, 이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 몽땅 다 해서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관념상 저 돼지 몽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10,000마리의 돼지지만 항상 10,000마리는 아니죠. 이게 새끼 낳고 팔고 새끼 낳고 팔고 왔다 갔다 해야 해. 10,000마리에서 증감 변동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10,000마리가 고정된 게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집합물이라고 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해서. 그럼 이 돼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질권법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뭘 얘기하냐면 관습법 얘기할 때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지금 명인방법 나왔고 이거 관습법, 이거 명인방법.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제 나오는데 이 동산의 양도담보가 뭐냐면 원래 여기는 질권 설정해야 되는데 질권 설정은 얘가 점유해야 되고 그럼 얘는 키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팔아야 해서 돈 갚아야 되는데 못 키우잖아. 근데 이건 질권 설정할 수밖에 없잖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비자연담보, 동산의 양도담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갑과 을이 이 돼지를 판 걸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판 거야, 판 걸로 해버려, 법적으로. 판 걸로 하면, 팔면, 동산에 갖다 팔았죠? 그럼 인도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인도해 줘야죠. 그래서 원래 동산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플러스 인도예요, 원래. 예컨대 내가 노트북 하나 사러 갔어요. 아저씨 얼마예요? 100만 원 한다는 거죠. 오케이, 했어요. 계약은 성립했어, 안 했어? 했죠. 오케이 했으니까. 그럼 노트북 내 거야, 아니야? 아니죠. 아저씨가 노트북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줘야지. 혈수 줘서 내가 잡으면 그때 보낼 거인 거예요. 그래서 동산물권의 원동은 물권의 계약 플러스 인도가 있어야 돼요, 인도가. 근데 인도는 원래 현실 인도가 원칙인데, 그거 말고 이제 관념적인 인도 뭐 여러 가지, 점유계정, 간이인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점유계정 한번 봤어요, 이거. 점유계정이 뭐냐면, 그거죠. 내가 우리 집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팔고 다시 임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내가 노트북을 팔고 다시 임대하고, 자전거를 팔고 임대할 수 있잖아.
그쵸? 그 원래 팔았으니까 줘야 돼 말아야 돼. 줬다가 임대했으니까 다시 가져와야죠. 소유자는 이제 바뀐 거지, 을로 이제. 그쵸? 근데 점유는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점유 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팔고 임차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소유권이 넘어간 걸 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전거를 팔고 임차할 수도 있고, 내 차를 팔고 임차할 수도 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점유 개정 방법에서 팔고 다시 인도받은 걸로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점유 개정이 하는데, 그럼 이 동사나 양도담보의 이론적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또 얘기하는데, 갑과 은행, 을 사이에서는 담보 목적이에요, 매매 목적이에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판 걸로 하지만 담보 목적이야, 매매 목적이야, 담보 목적이야. 담보 목적이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야. 갑과 을 사이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근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 거야, 안 판 거야? 대외적으로는 판 거야, 안 판 거야? 판 거지. 대내적, 갑과 을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저당권이 저당 목적이지만 대외적으로 밖으로 보이기는 판거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외적은 을이 소유자예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병한테 이 돼지를 팔잖아요. 팔잖아. 그럼 얘는 근데 알잖아, 저런 거.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 맞지? 소유자 맞지?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지만 제3자에 대한 을이 소유자거든. 을이 팔면 병은 뭐 선이건 아니건 필요 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가 돼버려요. 이게 동사나 양도담보 이론, 우리가 이걸 신탁적 소유권 이전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동사나 양도담보 이론적 구성이에요, 사실은.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고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집합물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융통물, 불융통물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뒷장 나온 것은 동사과 부동사 나오는데, 그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죠.